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글쎄요, 이제 전쟁이 끝나나 싶었는데 더군다나 트럼프가 본인이 취임하면 24시간 이내에 전쟁 끝난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그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공세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네네. 이게 곧 이제 종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그 반대로 오히려 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난 2월 28일 날이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통상 대부분의 정상회담은 잘 끝나는데 굉장히 이제 설전이 오갔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고 서로 그냥 무례하다고 얘기할 정도 그런 정도의 이제 회담이 끝나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제재의 핵심이 하나는 무기 지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가고 있는 모든 무기에 대해서 지원을 중단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네. 정보를 이제 받아야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러시아가 어디로 공격을 해오는지도 알 수 있는데 네네. 그 정보 지원까지 이제 차단을 했단 말이죠. 네. 이 기회를 이 푸틴이 러시아가 놓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의 이제 러시아로 봐서는 자신의 땅인 쿠르스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총공세를 지금 그쪽 지역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일주일 넘는 사이에 거기 있는 몇 개 마을이 이미 지금 탈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공교롭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어진 틈을 타가지고 러시아가 기습 공세를 한 것이다. 그런데 기습하는 방법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10km가 넘는 가스관을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개시했다면서요? 예,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 러시아의 가스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제 소유주 가스관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시베리아에서 오는 거예요. 우렝고이 또 포마리 우르호르트라고 하는 형제 브라더후드라고 하는 가스관인데 이 가스관이 어디를 지나느냐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쿠르스크지를 이제 지나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지금 이제 핵심 지역이 바로 수자 지역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 수자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지금 군 부대가 쿠르스크주에 있는 그 군 부대의 거의 본부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가스관이 굉장히 이제 천연가스를 그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네. 그 지름이 1.4m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랑키로 보면은 사랑키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은 1.4m의 가스관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네. 그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 군들이 이 지금 수자 지역까지 이렇게 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거리를 이제 전체 거리 중에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군을 기습할 수 있는 데가 한 10km 정도 되니까 그쪽을 기어서 방독면을 쏘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여기에 대비를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습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몇 개 마을이 지금 아마 좀 빼앗긴 그런 상태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가스관 타고 들어가다니 참 그 기상천외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쿠르스크 공격이 7일부터 시작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이제 공세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을 암묵적으로나마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제 그 회담이 결렬되고 난 뒤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 발언들을 보면은 놀랄 정도잖아요. 사실상 거기 왈처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래 우리는 광물 협정 내 테이블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이어서 지금
군사 지원 중단과 정보 지원 중단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공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러시아가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됐냐면 이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런 기회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또는 쿠르스크 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쫓아내기 위한 아주 그 기회로 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단호하게 답변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만일 그런 기회라고 하면 누구나 그런 기회를 이용하고 싶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물었단 말이죠. 결국 이 말의 의미는 푸틴이 취하고 있는 그러한 공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러시아는 더 힘을 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제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쿠르스크가 굉장히 격전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러시아 영토였다가 우크라이나로 갔다가 다시 그걸 또 탈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우리한테는 익숙한 게 북한군이 파병된 지역도 쿠르스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쿠르스크 지역이 군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요충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상 뭐 쿠르스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입장이나 또는 러시아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서울 면적의 2배 정도를 확보했다가 점점 그게 줄어들어서 이번 이제 공세를 통해서는 거의 뭐 2분의 1 정도 그런 정도의 서울 면적의 2분의 1 정도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제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그 지역으로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네. 사실상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동부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자포리자 뭐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1200km의 그 접촉선선에서 더 이제 이 러시아를 밀어내 버리면 좋은데 네. 거기에 대한 여력이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종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하게 될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도 뭔가 이 러시아로부터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칩을 내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웠던 계획이 바로 승리 계획이라고 하는 빅토리 플랜인데 네. 그 빅토리 플랜의 두 번째 그 플랜이 바로 이 전장 지역을 러시아로 보내서 러시아 지역에서 이게 전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생각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곧 우크라이나가 밀릴 것이다. 한두 달 내에 아마 쿠르스크 지역에서 아마 격퇴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벌써 6개월이 넘어서 7개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월 28일 날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그 회담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간 거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왜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1945년도 이후에 자기 영토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점령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면적이 서울 면적이든 뭐 울릉도 면적이든 제주도 면적이든 어떤 면적이든지 간에 이 세계 제2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토가 우크라이나에 지금 빼앗겨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북한군의 파병을 받아서 북한군까지도 여기에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몰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빼앗기면 자신이 다시 이 러시아하고 거래할 수 있는 칩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네.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또 러시아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밀어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전투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양국의 자존심과 실리가 걸려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동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많이 지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중단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 지원을 끊겠다는 겁니까? 사실상 미국이 이제 지난 3년 동안에 지원한 거, 유럽이 지원한 거 이건 뭐 통계치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서 종합해서 분석해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니까 한 1,800억 불. 그러니까 $1,800.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다음에 군사적인 지원, 경제적인 지원까지 다 합해서 그렇다는 거고요.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억 불 좀 넘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군사 지원만 따지면은 미국이 한 700억 불, 네. 유럽 국가들이 한 500억 불 조금 넘거든요. 결국은 이제 50대 50 정도 되는데 그래도 네네. 이제 중요한 지원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게다가 군사 지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네네. 정보 지원은 이제 미국에 이제 거의 뭐 일임하다시피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고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도 육군 전술 유도탄 300km 나가는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고속 기동 포병 시스템이죠. 다련장 로켓보이예요. 요거는 이제 사거리가 통상 한 7, 80km 나갑니다. 하이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이런 거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방공망이잖아요. 이것도 지원을 해줬고 포탄이 이제 한 달에 한 30만 발 정도 소요가 될 거예요. 네네. 그중에 반 이상을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사실상 미국의 이런 정보 지원과 군사 지원이 빠지면 네. 우크라이나가 이걸 버텨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다. 아무리 이제 유럽에서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 두세 달은 버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버텨내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럼 뭐 전력 그 객관적으로만 봐도 전력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1,800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얼마쯤 되는 돈인가 봤더니 25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가 견딜 수 있을까? 치명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네네. 이게 이제 치명적인 경험을 우크라이나 스스로는 한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2023년 여름이죠. 여름에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공화당에서 다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거의 뭐 6개월 넘게 이렇게 이제 거의 지원을 못 해줬어요. 네.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24년, 그러니까 작년 봄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돼서 결국은 111조 원에 이제 가까운 이 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도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숨통이 트였단 말이죠. 이 경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사력의 50% 이상을 그것도 결정적인 군사력을 제공해 주고 정부 지원을 제공해 주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버텨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날아가가지고 트럼프와 설전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세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젤렌스키가 미국과의 대화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고위급 회담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네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몸을 이제 바싹 이제 낮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시정 연설을 하기 전에 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편지를 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이 좀 누그러들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지금 제다에서 미국에서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왈처 안보보좌관, 그리고 이제 위트코프라고는 중동 특사죠. 트럼프 네네. 대통령의 부동산 이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갔고요.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옵니다. 비서실장도 오고 네. 외교부 장관도 오고 네. 국방부 장관도 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3대3 이렇게 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광물 협정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광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 운영을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신탁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세부 논의를 하게 될 거고
그와 동시에 이제 안전보장 문제를 우크라이나가 계속 요구할 텐데 네. 이 부분을 어느 선까지 해줄 것이냐가 저는 이제 굉장히 그 관심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은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마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의 건설업자들, 채굴업자들, 운영업자들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이 천연 자원을 채굴을 하고 히토류를 채굴하고 그거 자체가 바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냐. 그 선에서 아마 마무리되는 그런 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왕세자를 만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광물 협정은 체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네.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하고 미국 사이의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대단한 조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얘기들을 저는 여기 선생님들하고 꽤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그때 아이젠하워 아이크가 아니고 네네.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못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지금은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을 받겠다라고 이제 그걸 계속 주장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너희들 안전보장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 미국과의 상호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길이 남는 얘기를 했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미국과의 상호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거는 우리 후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번영을 기하는 데 네. 큰 틀이 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우리가 그분의 그 희생, 그분의 그 노력, 그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얘기들을 저는 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몇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EU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유럽의 재무장이 시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이제 3월 2일 날 일단 그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관련된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 한 15개국이 스타머 총리의 그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영국에서 모여서 한번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의 안보 지원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동맹, 소위 말해서 의지의 연합, Coalition of Willing이라고 하는 거, 네. 그걸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에 투입되는 문제를 한번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때뿐만이 아니고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6일 날 특별 정상회의 했어요. 그리고 지금 3월 21일 날은 원래 계획된 정상회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3월 1일도 정상회의, 3월 6일도 정상회의, 3월 21일도 정상회의. 유럽연합이 그만큼 바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왜 바빠졌느냐 하는 거죠. 유럽연합이 바빠졌던 것은 나토가 기능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3월 6일 날 정상회담을 할 때 핵심 내용이 뭐겠느냐. 특별 정상회의를 했으니까. 핵심 내용은 아무래도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두 번째는 유럽이 재무장해야 된다.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의존하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유럽의 재무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27개국의 각 국가들의 거기 부채 비율을 딱 정해놨는데 매년 부채 비율이 GDP의 3% 이상을 못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예외 조항을 줬어요. 만일 이것이 국방비를 정해가는데 각 나라가 정해가는데 이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외 조항으로 해주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8천억 유로, 8천억 유로를 이걸 조달을 이제 무기 공동 조달 대출금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8천억 유로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229조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국방비를 1,000조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0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굉장히 급했으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1,000조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따졌을 때. 그러네요. 1,229조 원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유럽연합이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좀 특징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무기의 80%는 이게 우리 유럽산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 부활해야 된다. 게다가 이제 과거에 구소련 제국의 일부였던 발트해 국가 세 나라 있잖아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뭐 3%가 아니라 4에서 6%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연합도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보고 제국주의자라고 했다면서요. 그래도 명색이 푸틴이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 보고 제국주의자라고 하면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경제력, 군사력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합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벌하는 거. 그걸 제국주의라고 그러고 거기에 열중하는 사람을 제국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논쟁들이 있게 되냐면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국의 핵우산 이거 유럽에 온다는 보장 없다. 믿을 수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하고 영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럽의 핵우산을 우리가 만들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금 제안한 상태고 독일이 여기에서 새로운 총리가 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은 이제 러시아를 이제 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폴레옹 옛날에 러시아 침략해서 너희들 다 굶어 죽고 결국은 패퇴한 건데 너희들 지금 너도 그 꼴 나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과거에 우리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너는 지금 그 역사를 네가 지금 소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반대로. 그러니 네가 제국주의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하고 러시아하고는 당분간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유럽과 러시아의 사이는 당분간 조금은 냉각 기간이 더 지속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첫 번째 젤렌스키를 코너에 몰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도 사이가 좋아지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러시아하고 이제 좋은 관계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태도가 바뀌었다면서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한번 툭 던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지지라든지 푸틴 대통령을 믿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한 10번 정도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건 한 번 정도 얘기한 건데, 러시아도 이거 대화 테이블에 안 나오면 나 너희들 제재할 수 있다. 은행 제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수없는 제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관세도 그중 일부분이야. 그러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나와야 되지만 러시아도 발벗고 여기에 종전협상에 임해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부디 별 탈 없이 종전협정의 길로 무사하게 안착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